혹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더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우리 사회에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는 다 사라지고 양쪽 끝에 주장만 남은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 눈에 중간이 보이지 않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던져봤을 질문일 겁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인 중간지대는 모두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먼저 중간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왜 중간은 보이지 않고 극단만 더 크게 들리는지 그 원인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어떤 악순환을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느낌, 중간이 사라졌다는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온건한 다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진짜 문제는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어떤 구조가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간이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단순히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무조건 한쪽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하고 또 어느 한 진영의 논리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 바로 그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나 거대한 집단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어째서 이들의 목소리는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중간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맥락과 조건을 따지죠. 반면에 오른쪽, 극단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감정적입니다. 항상 그렇다, 절대 안 된다처럼 단정적이고 공격할 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신중하고 복합적인 언어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 그러니까 클릭이나 좋아요 혹은 분노 같은 걸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중간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동전의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중간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동안 왜 극단적인 목소리만 유독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참여를 먹고 삽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어떤 콘텐츠가 이런 참여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낼까요? 맞습니다. 단순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 편과 적을 명확히 갈라주는 극단의 언어입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 가장 사랑하는 조합인 셈이죠.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면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중간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재미없는 콘텐츠로 분류됩니다. 싸움을 일으키지도 않고 속 시원한 결론을 내려주지도 않으니까요. 당연히 알고리즘은 이런 재미없는 콘텐츠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널리 퍼뜨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증폭 현상은 결국 심각한 인식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소수인 극단이 마치 다수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실제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중간엔 아예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현실과 우리의 인식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역학관계가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강화하면서 멈추기 어려운 아주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순환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 빈자리를 극단적인 목소리가 빠르게 채우겠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저게 다수의 의견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위축돼서 입을 닫게 되고요. 이 침묵은 다시 극단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양이 되어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죠. 어설프게 의견을 냈다가는 양쪽 진영 모두에게 공격받기 십상이고 나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의도는 아주 단순하게 왜곡돼서 낙인 찍히기 일쑤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인 소모는 정말 상상 이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간은 생각이 너무 적은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중간은 무관심하거나 우유부단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는 매우 지적인 활동의 결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보이지 않는 중간을 어떻게 다시 우리 대화의 장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건 개인에게 용기를 내라라고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온건하고 사려 깊은 대화가 다시 가능해지려면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자마자 즉각적인 찬반 반응을 강요하지 않는 곳, 짧은 감정의 표현보다 긴 맥락의 설명을 존중해주는 곳, 그리고 때로는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그 상태 자체를 유효한 결과로 인정해주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말하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그 판 자체가 어떤 종류의 대화를 허용하고 또 어떤 대화를 막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디지털 공간은 과연 건강한 토론을 위한 장소가 맞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